자, 친구들, 우리 설날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설날에 국어 한번 정리할 수 있게 고전, 우리 시가 읽는 법, 고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휘 한번 정리해서 영상 올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요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싹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월요일에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숙제가 인정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프린트 한 장 넘겨서 2번 고전시가 어휘 정복하기라고 써있는 것부터 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고전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약간 영어 단어 같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게 많잖아. 그래서 미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익혀두면 읽는 게 한결 편해져요. 그리고 고전 시간은 굉장히 문제 패턴이나 문제에서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만 낼 수 있으면 다른 현대시나 현대소설보다 어떻게 보면 문제 풀 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겨울방학 때 고전 시가 읽는 거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전 시가 읽을 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나무도 아닌 것이, 그럼 뭐야? 나무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네, 이렇게 읽어내면 돼요. 자,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는 게 첫 번째. 여기도 한번 해볼까? 구름 빛이 뭐겠어? 빛이 좋다, 좋다. 자, 이렇게 읽어내주면 돼. 그 다음에 모음 읽을 때 우리 이렇게 점 하나 있는 거 뭐라고 그래? 아래 아라고 하잖아. 자, 아 또는 으로 읽어볼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굽힐 줄 모르는가?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다음에 반치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음으로 읽어본다든가 순경음 여기 이렇게 생긴 애들 있거든? 이 친구들은 비읍으로 발음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중세국어 시간에 배우는 어두자음군 있잖아?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 2개 오는 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된소리로 읽어보시면 돼. 너, 같은, 이. 여기 어떻게 읽어? 또, 있는가.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자, 친구들아, 그리고 필기 열심히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 자, 그러면 자주 쓰는 어휘 들어가 볼게. 일단은 녀다라는 단어가 있어. 혹은 내다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거든요. 얘네는 살아가다 혹은 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쓰여지다 이런 단어 있거든요. 이거는 죽다 혹은 사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삼기다 진짜 자주 나오거든. 별표 하나 해줄까? 삼기다는요, 생겨나게 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 공부 좀 해본 친구들은 삼기다 많이 봤을 거야. 그 다음에 간장. 간장도 최근에 우리 문제 풀 때 있지 않았나? 간장이 끊어지는 듯 하다. 간과 쓸개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무나 애절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간장이 끊어지는 듯 하다. 이런 표현 쓰지? 자,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하고. 자, 하다도.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다 같은 경우도 하다도 기억하셔야지. 하다에 2가지 모양이 있어.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다는 예전에는 많다라는 뜻이야. many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밑에 있는 아래 아 쓰는 요 모양의 하다 있지? 얘네는요, do의 의미야. 얘는 지금의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리 고티어. 얘는 뭐냐? 다시, 얘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듀오타. 요 모양의 듀오타는 뭐냐면은, 좋다라는 의미야. like의 의미. 근데 듀오타라고 써있는 건 뭐야? 깨끗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리얼시에라도 우리 별표 쳐줄까? 리얼시에라도 진짜 많이 나와. 리얼시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걱정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뭐뭐 도고는요, 비교급의 의미야. 뭐뭐보다. 그 다음에 해다, 햄도 진짜 많이 나와요. 얘도 별표 하나 해줄게. 생각하다. 햄은 뭐야? 명사형으로 생각이겠지. 그래서 얘네는 기본적인 어휘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전에서 특히 시가에서, 시장르에서 가장 많은 주제에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자연 예찬, 막 자연에서 내가 즐기면서 사는 거잖아? 그럴 때 많이 쓰는 어휘 볼 거야.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은 강호 많이 봤죠. 강과 호수라는 뜻인데 그냥 자연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릉도원은 뭐야? 우리 무릉도원에 막 가고 싶어하고 이 사람들의 이상향이잖아. 우리 고전에서 말하는 신선들이 사는 낙원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당시에 이상향이야. 다음에 청풍, 맑은 바람이죠. 다 자연을 의미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 강호나 청풍, 명월도 밝은 달이지만 조금 어렵다. 그럼 자연을 의미한다. 자연 친화에 나오는 소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구 별표 하나 해줄게. 백구는 뜻은 하얀 갈매기란 뜻이야. 강아지, 백구 이런 게 아니라 하얀 갈매기고요. 하얀 갈매기보다 중요한 거는 백구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욕심 없음의 무욕의 의미거나 아니면은 내가 백구랑 친구가 돼서 무라일체가 되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심한도 자주 나오거든? 무심한은 뭐냐면은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갈매기와 무욕 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리밥하고 풋나물 뭐야? 자연에서 그냥 내가 소박하게 먹는 음식, 검소한 생활상을 나타낸다. 홍지는 별표 3개짜리야. 홍지는 선생님 다시 돌아와서 수업할 때 홍지는 모르면 진짜 안 돼. 홍지는 붉은 먼지란 뜻인데 사람들이 사는 공간 있잖아. 속세를 의미해요. 비슷한 뜻으로 인세라고도 합니다. 홍지는 진짜 많이 사용돼. 사람들이 사는 세계인데 고전 시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아. 거긴 사람들이 막 욕심도 있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런 공간으로, 그래서 내가 홍진에서 사람 사는 공간에서 좀 멀어지고 싶어 하고 단절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많이 사용한다. 즈무는 천이란 뜻이야. 숫자 1000. 그 다음에 연하는요, 자, 안개와 노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 지금 안 썼는데 하나 더 적어볼까요? 벽계수 진짜 많이 나와. 벽계수는 뭐야? 푸른 시냇물. 이제 자연에서 많이 나오는 시어 알아봤어.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풀 때
계절적 소재를 사용하여 블라블라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들 한번 정리할 거야. 선생님 계속 얘기해서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이화, 행화, 도화는요 봄꽃이야. 이화는요 우리 이화여대 있잖아. 그 이화여대의 상징인 백꽃이야. 행화는 살구꽃, 도화는 복숭아꽃이야. 근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외우실 것까진 없고요. 그냥 봄꽃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상관없다.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게 도화가 만약에 시냇물에 이렇게 떠내려 오거나 이러잖아. 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릉도원을 상징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시 앞뒤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새우 볼게. 새우는요 얘들아 쉬림프가 아니야. 새가 뭐야? 가느다란 의미야. 세발 낙지할 때 새가요. 걔네가 발이 세 개라서 세발 낙지가 아니야. 새가 뭐야? 가느다라는 의미야. 가는 비야, 가는 비. 가랑 비. 봄에 오는 봄비를 보통은 새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풍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봄바람. 다음에 우리 녹양방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녹양방초는 원래 뜻은 푸른 버드나무랑 향기로운 풀이란 뜻이야. 자, 그냥 선생님 여기다가 향기로운 풀 버드나무라고 쓸게. 저 풀이 막 이렇게 우거진 자연을 상상하시면 돼요. 봄에도 사용하지만 여름에도 사용한다. 여름은 예전에 여름은요 지금의 썸머를 여름이라고 썼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하나 빠졌는데 그 밑에 굳은비라는 단어 하나 적어줄래요? 뒤로 넘어갔나? 굳은비가? 굳은비 하나 적어줄래? 굳은비는요 장맛비다. 그 다음에 우리 뭘 볼까? 가을 볼게요. 자, 가을은요 실솔 귀뚜라미지. 풀벌레 온다 이런 거는 현대시에서도 보통은 가을을 상징해. 그 다음에 서리는 서리가 서리지. 이건 다른 뭐 해석 안 쓸게. 서리 우리 약간 가을이나 겨울에 유리창이나 풀잎에 이렇게 얼음 어는 거 있잖아. 수증기가 얼어서. 자, 가을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금수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금수 기억하셔야 되죠? 금수 뭐야? 수놓은 비단을 의미해. 원래 그냥 뜻은 근데 금수라는 거는 막 벼가 익어서 누런 들판이나 이런 걸 뜻해요. 벼가 익어서 누런 들판을 비유하는 말로 많이 사용한다. 가을을 지칭하는 단어다. 추풍낙엽은 뭐겠어? 여러분 한자 좀 아는 친구들은 알 거 아니야. 가을추에 낙엽이야. 지금 추풍낙엽은 바람에 지는 낙엽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황혼을 볼게요. 황혼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누런 구름이란 뜻이야. 원래 뜻은 근데 얘가 숨겨진 의미는 뭐야? 누렇게 익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여기 넘어갔었구나. 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안 적혀 있었겠네. 염량은요, 그냥 우리 보시면은 더위와 서늘함을 의미해. 녹음은요, 푸른 풀이라고 할게요. 이거 아까 장맛비였죠? 그 다음에 빙산과 옥회 현상 그냥 묶어서 생각할게. 눈 덮인 산을 의미합니다.
은으로 둘러싸인 세상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눈 덮인 산을 의미한다. 겨울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전 작품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야? 유교 충의 사상이죠. 그래서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지어들을 알아볼게. 일단은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 해? 사자성어로 많이 나오죠. 연군지정. 이거는 학교 내신에서도 연군지정이란 단어 많이 앞으로 사용할 거야. 근데 나라를 걱정하는 건 뭐야? 우국지정이야. 그래서 요 단어들도 사자성어. 자,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해나 날빛. 1월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왕을 의미해. 뭐겠어? 이 당시에 해 왕밖에 더 있겠어? 왕을 의미해. 근데 이런 해나 달을 가려. 그게 뭐야? 그걸 가리는 구름과 안개는 간신을 의미하죠. 100%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거야. 괴다 뭐야? 괴다도 별 3개짜리야.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옛날 우리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여쁘다 굉장히 자주 나오죠. 뷰티풀의 의미 아니야. 불쌍하다. 어리다는 뭐야? 어리석다. 여해다. 여희다. 얘는 뭐야? 헤어지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매화나 국화, 대나무, 소나무는요. 대나무는 죽이라고 표현되거나 소나무는 송이라고 표현되는 경우 많지. 얘네는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지조, 절개는 내가 한 임금님만 따르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충성하는 걸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편작 볼게요. 편작. 편작은 옛날 중국 전설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 여기다가 명의라고 쓸게요. 아주 유명한 의사를 의미해. 근데 보통은 시에서 편작이 와도 나의 어떤 임금님을 향한 마음의 상사병은 못 고친다. 이런 내용을 말할 때 써요. 그 다음에 약수는요. 부력이 0인 전설 속의 강인데 부력이 0이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보통은 장애물, 사랑시나 이런 데서도요. 약수가 가려서 내가 우리님을 만나러 못 건너가 라는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약수는 장애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 원래 뜻은 건널 수 없는 전설 속의 강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앙금은요. 부부애의 상징. 부부가 덮는 이불을 상징해. 자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최근에도 말한 것 같은데 자규는 친구들아 얘도 좀 별표할게. 현대시에서도 많이 나오는 소재야. 선생님이 여러 가지 알려줬지. 두견세 뭐 이런 이름으로도 사용한다. 자규로도 사용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 얘는 뭐야? 한의 상징이다. 한은 뭔지 아시죠? 엄청 슬프고 억울한 감정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자규는 두견세라고도 하고요. 한의 상징을 나타낸다. 실수로 나 사실 우리 아까 했었지? 근데 실수 선생님 여기 실수인 것 같아. 왜 넣었지? 이거에 찍찍 긋고 얘들아 이거 하나 써줄래? 입신양명? 너네가 커서 입신양명을 해야 돼. 입신양명은 뭐야? 이름을 널리 알린다.
출세의 의미로 보통은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홍화는 젊고 아름다운 얼굴. 그래서 보통은 여성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는데 남성도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은 여성을 지칭할 때 사용해요. 자, 낙낙장송은요, 키가 크고 이렇게 줄기가 늘어진 소나무를 의미해. 소나무잖아? 뭐야? 일편단심의 소재야. 얘네 다 일편단심을 지조, 절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독야, 정청, 홀로 푸른 거야. 그 다음 일편단심 뭔지 알지? 내가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만 따르는 거야. 아치고절은, 자, 얘도요, 매화를 상징하는데 아담하고 이런 절개를 의미해. 근데 얘도 그냥 지조절개, 일편단심의 소재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하는 고사나 인물, 관직에 관한 용어 알아볼게. 소부, 허유, 별표, 진짜 이거 100만 개짜리. 백이숙제도 별표 100만 개짜리. 보시면은 소부랑 허유가 옛날에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출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자기네가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냇물 같은 데 가서 귀를 씻었대. 그러니까 출세나 이런 어떤 욕심에 관심이 없는 걸 뜻해요. 무욕, 사람 인자야. 욕심이 없는 사람들을 나타내고요. 백이와 숙제는 성산문의 시에서도 나와, 시조에서도 나오는데 뭐야? 백이숙제는 일편단심, 충절을 의미해요. 왕이 바뀌니까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따먹고 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돌아가지 않겠다 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하거든?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백이숙제는 일편단심을 상징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만승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 수레를 10,000개나 끌 수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권력자 내지는 최고 부자, 만수루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옛날 얘기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태백도 되게 많이 나오지. 중국에 실존했던 시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태백의 시를 많이 읽었대. 근데 이태백은요, 중국 아주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뭐 신선이 됐다 이런 전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볼게. 초려상감 수감목 묶어서 초가집, 소박간집. 자주 나와. 얘도 별 1개 할게. 기억해줘. 삼공별 3개. 조선시대에 가장 잘 나갔던 벼슬 3개가 뭐냐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3개가 잘 나갔거든. 그래서 그냥 높은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3개를 묶어서 삼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의미한다. 근데 시에서는 보통 나는 삼공보다 자연이 좋아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쓸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시비하고 노복 같은 경우는 하인을 뜻해요. 근데 시비는 알아두실 게 최근에 말씀드렸어요. 자, 하인의 의미도 있지만 초가집 앞에 있는 그 막 쌀이문 같은 거 있지. 대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비를 가린다 라는 말로 사용되면 뭐야? 옳고 그름을 맞고 잘못된 걸 가린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돼. 시비도 굉장히 자주 나와. 승상, 우리 승성은 관직 이름이야. 그래서 지금에 따지면 도지사 정도 된대. 그냥 우리 도지사 정도로 쓸까? 높은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원수도 볼게요. 대원수는
최고의 장수. 오래 살았다 장수 아니고 장군, 대장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 소자, 젊은 여인. 소인, 소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소위 자기를 낮추는 말. 몇 가지 선생님 더 말씀드릴게. 임금님이 경이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 그 경은요, 신하를 의미해. 근데 신하를 좀 존중해서 부를 때, 임금이 아래에 있는 신하를 부를 때 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사나, 그 다음에 이생교장전이라는 작품 뭐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생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비다, 한림 이런 것도. 이것도 그냥 관직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중요한 시어들 알아봤어.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 돌아오는 주에 한번 시험 보도록 할 거야. 그러면은 고전 시가에서 이번에는 우리 대략적인 시의 갈래, 시의 흐름, 얘네 내신 아니고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뭐 얘가 엄청 중요하진 않아. 근데 갈래의 흐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우리가 고전 내신 볼 때 조금 갈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고대가요라는 장르가 있어. 고대가요라는 게 뭐냐면은, 고대가요는 보통 고조선 시대 있지? 삼국시대 이전에 그런 나라들에서 부르던 노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의 노래.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런 글들을 모아놓는 책에 실려 있기도 하대요. 물론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니까 한자로 실려 있겠지? 구지가라고, 가야가 자기네가 왕이 없었잖아. 가야라는 나라 알죠? 근데 가야에 왕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내려달라고 불렀던 노래야.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지어진 노래가 있다. 그리고 공무도화가는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공무도화가는 뭐야? 영상이 약간 삐뚤지 얘들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자, 공무도화가는 뭐야? 옛날에 어떤 미치광이 술주정뱅이가 있었대. 백수광부라는 미치광이 술주정뱅이가 있었어. 근데 술 먹고 강을 막 건너려고 하는 거야. 했더니 그 미치광이 술주정뱅이의 아내가 어떡하겠어? 가지 말라고 만류하겠지? 근데 이 미치광이가 결국에 비틀비틀 걸어가서 어떻게?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 그래서 이걸 본 한 사람이, 이거 지켜본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야? 노래로 만들어졌다더라 라는 설화가 남아있대. 옛날 얘기가. 자, 보시면은 얘는 좀 중요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하면서 물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물은요. 자, 그 물을 건너지 마오 했잖아. 이 물에 빠지면 우리 님이 어떻게 돼?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걸 만류해. 사랑을 의미해. 사랑하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길 바라겠지? 근데 그 물에 빠져서 어떻게 됐어? 가버렸어. 이별을 의미해.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네? 죽음을 의미한다. 학교 내신에 간혹 나오기도 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원망과 체념의 감정 드러낸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여기서 보실 거는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 오늘은 그냥 한번 정리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뭔가를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원하는 거를 집단적 주술은 막 뭔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있잖아. 그래서 집단적 주술가였는데
나중에는 뭐야? 개인의 서정이란 단어 알아두셔야 돼. 서정,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고전 우리 고대 가요의 공통점은 뭐다? 배경, 설화가 존재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 집단절 주술가에서 개인 서정시로 발달했고 둘 다 배경 설화가 존재하고 한자로 지어졌다. 그 다음에 향가 진짜 많이 했어. 향가는 시험 범위에 제가 봤을 때 한 번쯤 나옵니다. 중간고사에. 제망매가 누이가 죽어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은 거야. 근데 이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향가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 향가는 신라시대 노래야. 신라시대 가장 잘 나갔던 집단이 누구야 얘들아? 승려와 불교의 나라였으니까 승려와 신라시대 아이돌 화랑이죠. 그래서 승려와 화랑이 주로 이런 시를 창작했고 이 당시에도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향찰이라고 하는 한자를 따서 짓는 방법이 있었어. 한자의 소리와 뜻을 따서 노래를 지었다. 방식은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지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가볍게 훑고 지나갈게. 살고 죽는 길은 여기 있는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화자가 말하고 있는 거야. 누나가 죽었거든. 어느 이른 가을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이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은 모르네. 우리 죽을 때 나 죽는다 하고 죽지는 못하잖아 보통. 여기가 중요하지 얘들아. 향가에선 요것만 기억해줘. 이거는 19채 향가야. 향가는 4줄, 8줄, 10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9채 향가는 가장 발달된 형태고 19채 향가에서 기억하실 거는 9번째 줄에 있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낙구라는 부분이야 얘들아. 얘를 낙구라고 불러. 감탄사로 시작해 9번째 줄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주제가 엑기스가 들어가 있어. 주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상집약. 그 다음에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해요. 앞에서는 누이가 죽어서 너무 슬퍼했지만 뒤에 가서는 나 미타찰에서 만날 거야. 미타찰은 불교에서 만나는 천국과 같은 곳이야. 그러면 난 열심히 기도해야 하면서 기다려야지 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좀 반전되죠. 태도가 바뀌잖아. 이런 걸 시상 전환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파트들이 등장한다. 자, 뒤로 가보실게요. 그 다음에 신라시대 다음에 뭐야? 삼국시대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텐데 백제의 노래인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현존 나중에 더 발굴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전해지는 백제시대의 노래인 정읍사라는 노래가 있어. 이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뭐가 있어? 고려가요가 있죠? 고려가요의 특징은 뭐냐면은 민중, 서민들이 많이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민중들이 많이 부르던 평민 문학이다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저자가 없어, 작가가. 아까 우리 한가 같은 경우에는 승려나 화랑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계층이야. 그래서 이렇게 월명사는 스님이거든요. 저자가 존재해. 그런데 우리 이 작품은요, 서민들이 짓는 노래는 보통은 저자가 약간 감이 멀어졌네? 저자가 존재하지 남아있지 않아. 자기네끼리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구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 창제 이후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가 없는 노래가 많다. 그 다음에 고려가요의 특징 굉장히 중요해. 얘도 다시 돌아오면 물어볼 거야. 3분 후만 기억하시면 돼. 삼음보, 음보라는 거는 끊어있는 덩어리야.
가실이 있고 이렇게 끊어 있는 거. 분연체. 아까 우리 현관은 연이 구분이 안 돼 있었지? 얘는 1년, 2년, 3년, 4년이 구분되어 있어. 후렴구. 내 학교에서 시험 보게 되면은 후렴구의 기능을 안 물어볼 수 없다. 100% 물어본다. 후렴구는요, 계속 반복되면서 의미가 없는 부분을 얘기해. 반복. 조심하셔야 될 거, 학교 시험에서 주제를 강조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절대 아니야. 의미가 없어. 반복되면 운율감을 살릴 수 있죠? 그리고 시의 각 연의 끝에 자리 잡음으로써 연을 구분해줘. 그리고 계속 어떤 연에 반복되잖아. 전체적으로 안정감, 통일감을 주죠. 근데 보시면은 가실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실 있고 날더러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실 있고 이렇게 되는 시거든. 슬픈 내용이야. 근데 갑자기 대평성대 이런 말이 등장해. 정말 상관없는 말이 등장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되면서 궁중에서 파티할 때, 연애할 때 노래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를 업시키고자 이런 좀 상관없는 애드립 파트 같은 걸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내용과 상관없는 리듬감만 살리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파트들이 등장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도 중요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지나갈 거야. 가실 있고 버리고 가실 있고. 나는 이거는 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여음구라고 해서 그냥 워우어 노래에서 애드립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더러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사와 두어리만은 잡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야 이거 아까 배웠다. 리을시에라 뭐야? 뭐뭐 할까 두렵다지?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서러운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하고 체념의 정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별의 노래였다. 다음에 보실 거는요. 한시 경기체가는 짧게 그냥 거론만 하고 넘어갈게. 한시는요. 중국 정통시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이 중국의 시를 많이 읽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지은 시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우리나라 시를 의미한다. 한자로 지은 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기체가란 장르는요. 보통 고려시대에 많이 지었어. 그래서 짧게 유행했던 작품인데 그냥 자기네 그 고려시대의 귀족이나 우리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자신의 스웩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다. 그래서 작품성이 막 높다기보다는 자기네 자랑하는 약간 재수없는 느낌의 작품이야. 우리 좀 봐. 우리 이렇게 멋지게 글짓고 노는 모습 니네 어떻게 보여? 라고 말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느낌의 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다음에 시조는요. 고려시대 후기부터 등장해서 현대에도 시조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 시조가 작품 굉장히 많지. 자, 사대부들이 많이 만든 문학의 양식이야. 근데 우리 알아두셔야 될 거는 평시조라고 해서 시조에 규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시다 뭐 이런 말 쓰잖아. 규칙이 정해져 있어. 귀에 따갑게 들어봤지? 3장, 6구, 45자, 내외 3줄 6덩어리로 쪼개고 글자 수는 45자 정도로만 짓는 게 원래 규칙이었어.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 사설시조라고 해서 어떤 항구가 굉장히 길어지는 형태가 드러나죠.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보통은 유교적인 내용 많이 들어가. 유교적인 내용은
흉과 효를 이야기하거나 자연 친화를 얘기하지. 근데 사설시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서민이나 아녀자들도 한글 창제 이후에 글을 많이 짓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내용, 사랑, 신세한탄, 여러 가지 감정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평시조가 여러 개의 연달아 비슷한 주제로 1년, 2년, 3년 연달아 엮여 있는 게 있어. 걔를 뭐라고 해? 연시조라고 그래. 평시조 여러 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양산 요거 한번 볼게요. 성산문 누구야? 세조가 단종 자기의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양산은 수양대군을 의미해.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 이거 오늘 배운 거 뭐야? 백이숙제. 백이숙제는 뭐의 상징이었어? 지조, 절개의 상징이었지?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탄한대. 이제는 지조 절개의 상징인데 왜 한탄하지? 야, 굶어 죽을진들, 응? 그 땅에서 나는 채미는 풀 뜯어 먹는 거거든? 그 풀 뜯어 먹는 건 괜찮아? 이 사람들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따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성산문이 봤을 때는 그 산에 나는 고사리도 수양대군 땅에서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대. 그래서 얘네가 참 한탄스럽대. 비록 푸세의 것인들 누구 땅에 낫드냐. 야, 비록 땅에서 자란 건데 누구 땅? 수양대군의 나라에서 난 건데 그냥 굶어 죽는 게 낫다라는 충성의 단종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담은 시야. 그래서 수양산은 실제 수양산을 말하기도 하지만 수양대군을 말한다. 그다음에 요거는 사설시조죠. 막 님이 온다고 했어. 그래서 막 저녁밥 일찍 먹고요. 내가 중문, 대문 막 열심히 나가가지고 이마에 손을 얹고 막 건너선을 바라봤다? 저기 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버선을 품에 들고 막 곤비님비 음성상징어지 이런 거 막 허둥지둥 갔더니 뭐였어? 막 우리 풀떼기 있잖아. 이런 거 묶어갖고 말려놓은 건 거야. 그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날 살뜰히 속였구나. 모처라 감탄사야. 어머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밤일 망정이지 낮이었으면 사람들이 웃을 뻔했구나. 약간 이렇게 해학적이고 뭐 솔직한 사랑의 시를 조선 후기에 많이 짓게 됐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늘 한 거 다 정리해서 월요일날 선생님한테 제출해주세요. 강의 보느라 고생했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